자, 한국 언론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여론조사들이 최근 연이어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한국기자협회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기자 대상 여론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조사예요, 정현우 기자? 전국 신문방송통신사 소속 현직 기자 10,000명 이상입니다. 이 소속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최대의 기자 단체죠. 한국기자협회인데요.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국기자협회 소속 188개 언론사 기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최종 114개 언론사에서 65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오고 있는 설문이고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 면접법 또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렇게 저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죠. 먼저 기자들이 뽑은 가장 신뢰도 있는 언론사,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모두 조선일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신뢰도는 10.1%, 영향력은 신뢰도의 3배가 넘는 32.5%가 나왔습니다. 보통 그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영향력 하면은 뭐 수치 차이가 없거나 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이 결과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재밌게 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응답이 높다는 겁니다. 거의 24.8%니까 25% 가까운 4분의 1이 무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신뢰도라는 질문 자체가 기자분들에게 난해한 질문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대답하기 어렵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항목이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언론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언론과 종사자로서 기자들이 생각하는 언론의 격차가 매우 크다. 아마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그래? 조선일보가 신뢰도 1위야라고 굉장히 놀랄 텐데 이제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조선일보의 신뢰도라는 건 저는 한편으로는 조선일보가 편향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상품처럼 내놓을 때 굉장히 숙련도와 세련미가 높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프레임을 상당히 정교하게 내놓기도 하지만 좀 세련되게 내놓아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좀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숙련되어 있는 기사라는 기사의 품질 면에서 신뢰도 평가가 이루어진 거지 이 신뢰도를 말 그대로 해석해서 정말 다 믿느냐. 이것이 다 진실이라고 보느냐, 팩트라고 보느냐 이것과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교수님한테 조금 무식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뢰도 10%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 부분을 좀 좀 말씀을 궁금합니다.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 외람됩니다만 이런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좀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전면 다 공개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욱 씨 잠깐만요. 칸막이를 넘으면 어떡해요? 너무 예. 한마디를 너무 뒤로 해놨어. 바이러스 설파하고 싶어요. 친해지는 네, 걸 계속하세요. 예,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간단히 생각이 든 것은 보통 신뢰도를 체크를 하려면 신뢰도를 물어보려면 제가 이렇게 보면 23.4%, 12.9%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100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샘플링한 모수가 100명이었으면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신뢰도를 물어보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를 체크하고 2위, 3위 정도를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사람에게 물어보는데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는 그러고 한 개를 체크하고 나가게 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도가 10%, 22%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무리가 없느냐. 그래서 뭔가 엄밀한 연구로 따졌을 때는 그냥 제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척도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또 하나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그러고 본인 소속사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약간 샘플링의 오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큰 언론사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네. 이게 보면은 당연히 큰 언론사 같은 경우는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나면 그 샘플이 어떤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 연구를 제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보면은 정확하게 샘플이 어디에 소속돼 있고 어떻게 대답을 했었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신뢰도라고는 하지만 이 조사를 해보면 신뢰도와 영향력과 지명도, 인지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문항이 됐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로 기억하는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에는 뭔가 있습니다. 숫자는 두 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과 침묵이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선일보의 그 시간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그 무게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내부 인력에서 기자가 기자를 판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그 여야 무슨 뭐 정파를 떠나서 약간 구성원이 갖고 있는 엘리트적 이미지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 뭔가 보수지 막 이렇게 구분을 안 할 때도 그냥 언론 그럼 조중동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탑 오브 마인드, 심정적인 어떤 그 점유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성에 의해서 대답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연구자로서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제한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아닌가 봐요. 계속 자료를 좀 흠집내기 요구해서 들어가네.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 결과를 두고 좀 더 자세히 특히 이 결과를 두고 시청자들 가운데 저거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데이터를 두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기자협회에 문의를 했더니 이 매년 해오던 방식 그대로 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조사가 특별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뭐 다른 의문점을 가지지 않아 좋다. 해오던 방식으로 했다라는 거 한 가지를 설명했고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여러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조사 방법론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조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예. 오픈니스입니다. 개방성. 그 개방성이 없으면 연구로서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공부가 좀 됐으면 통화할 때 저런 말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왜 공개할 수 없냐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매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언론사 요청을 해왔는데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저런 말을 알았으면 얘기를 했겠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원칙이 이거 딱 있는데 개방성 딱 들이대고. 그렇지. 예. 네. 뭐 모르니까 아 그렇군요. 네. 그동안 안 하셨군요 하고 그냥 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신뢰도 조사 놓고 보면 현직 기자 1만 명이 소속된 협회에서 지금 650여 명이 응한 거잖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가 응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기자 중에 24.8%가 응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나마 응하겠다고 했던 사람도 신뢰도 면에서는 답할 게 없고 다만 모두가 이제 10% 이하의 편중이 되어 있는데 조선일보가 제일 많다.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에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있고 영향력은 공감이 가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조선일보 기사가 갖는 사회적인 어떤 영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결국 좋은 의미의 영향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이른바 이제 엉망진창 사례로 꼽히는 게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인데 그때 공사 측에서 언론에 반박하는 보도자료 굉장히 많이 냈는데 그중 절반 가까이가 조선일보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곧 영향력일 수 있는 거예요. 기사가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이나 어떤 다른 유력 인사에 미치는 어떤 영향 작용 자체를 이제 사회적 영향력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자들이 꼽는 이 영향력이라는 데이터가 결코 해당 언론의 어떤 사회적 가치나 신뢰도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무응답이 신뢰도엔 굉장히 높지만 영향력에서는 약 8% 정도밖에 안 돼요. 영향력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저도 임자은 변호사 말에 좀 동의하는데요. 이게 악영향일지 순영향일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영향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한편으로 이게 보수 언론이냐 혹은 우리가 진보 언론이라 나눴을 때 보수 언론이라 할 수 있을 부분에서 조선일보 거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영향력 부분에서. 그렇다면 아젠다 세팅이라는 것이 보수층에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전달된다라는 부분에서 평가를 내린 거지 이게 꼭 악과 선, 가치 평가가 아니라는 거는 좀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조사 관련해서 뭐 게시판을 좀 보셨다면서요? 네, 뭐 실제로 그 영향력 관련해서는 이견이 크게 없는 것 예. 같아요. 그 언론인들이 들어가는 어떤 뭐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나 봅니다. 이제 거기에 예. 올해의 코미디라는 제목으로 투표하신 분 이유를 좀 알려달라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 이제 댓글에도 뭐 영향력은 뭐 조선일보 인정한다. 그런데 신뢰도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글들이 좀 눈에 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정현우 기자 투표했어요? 저도 그래서 투표한지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 문자를 못 받은 줄 알았어요. 메시지를 못 받았는 줄 네. 알았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한 투표는 거예요? 못 한 거죠. 예. 아, 못한 거구나. 근데 이게 사실 이 메시지를 받아가지고는 투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도 자료를 보내는 곳이나 이런 곳에 본인 전화번호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문자 메시지가 쏟아지거든요, 하루에. 그 쏟아지는 메시지 중에 보지 못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그 중에 이게 섞여 있으면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수신됐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보면은 좀 아쉽지 않나,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올해 들어서 또 작년 말 정도부터는 이런 결과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어쨌든 저도 기자니까 기자 동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서 이번에 그 기사 좋던데, 그 기사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은데라는 얘기하는 그 거론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난 그 기사가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아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이 보면 대중들의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기자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저도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기자들한테는 무언가를 비판해야 된다라는 강박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또 청와대 여당이 일종의 권력이라면 그 권력에 대해서 누가 가장 아픈 비판을 하고 있는가, 누가 가장 그 사람들이 보기에 껄끄러운 대상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센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기자들 중에 덜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조사에서도 저는 좀 드러난다고 보는 게, 그렇게 비판을 거세게 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기자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맞는 비판이든 틀린 비판이든 비판을 세게 하는 조선일보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영향력이 있다고 기자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을 세게 하니까. 그리고 이게 반대로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 중에 일부는 조선일보 그 논조에 동의하는 기자인 경우에는 조선일보 신뢰할 만한데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늘어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신뢰도도 영향을 미치고 영향력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기자들 사회의 은연중에 존재하는 권력을 비판해야 한다는 그 강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얘기에 탁 이제 거슬리는 게 좀 있었습니다. 뭐예요? 뭐 기자들은 권력을 비판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다. 강박이. 그 아주 불편합니다. 그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뭐 그런 강박이 있고, 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그런 강박이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선택적 강박이에요?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이제 보통 언론은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 정치 권력에 대해서는 되게 거세게 비판하는데 왜 경제 권력에 대해서는 그런 목소리를 못 내느냐, 또 그런 게 기사가 많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느끼기에는 기자들이 처해 있는 언론의 재정적 현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요. 근데 네. 그뿐만 아니라 검찰도 비판을 잘 못하고요. 언론이 언론 스스로도 비판을 못하는데 공통점이 전부 다 기득권이거든요. 정부만 권력의 상징으로 만들어서 계속 때리지, 때린다는 표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말 권력이 가 있는 금권이라던가, 말 그대로 정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라던가, 언론 스스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비판이 굉장히 선택적인 비판, 그리고 권력 감시라는 용어도 좀 만만한 쪽, 혹은 해도 되는 쪽에 대한 좀 알리바이용이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많이 들고, 저는 이 1만여 명에 소속된 이 우리나라 최대 단체라고 하는데 왜 653명밖에 대답을 안 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거의 9,000명 이상이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빠졌느냐? 그러니까 이 조사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묻고 싶은 거죠. 언론 신뢰도가 아니라 이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주관식을 열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밝히지 않는다는 걸 또 관행적으로 용인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안 들려요.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결과값처럼, 숫자인 것처럼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숫자가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표본이 많으면 훨씬 바뀌기 어렵겠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조사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수치 자체가 만분의 653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기자들이 참여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게 마치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 교수가 뽑은 올해 고사성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성어. 예. 네. 고사성어 죄송합니다. 사자성어. 근데 보면 뭐 좌고 오면 황골탈퇴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면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현직 교수인데
저한테 온 적도 없고 그럼 언제 이게 됐을까 그러면 그게 항상 그 시점 되면 헤드라인으로 뜨거든요. 그럼 저도 배웁니다. 그리고 저희 조교하고도 이게 무슨 말이니? 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축소판 같아서 약간 좀 찜찜함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만약에 지금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진짜로 신뢰도가 있는 조사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원칙 몇 개. 그러고 내놓으려면 그렇게 내놔야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느냐라는 아니, 생각입니다. 공동 조사 진행한 한길 리서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대표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이 조사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얘기를 했고 그런 문의가 많이 있었나 봐요. 많이 실제로. 있어서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답변한 게 뭐냐면 특히 이제 조선일보의 신뢰도 1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길 리서치의 설명은 뭐냐면 이 조선일보의 신뢰도 우위는 사실 지역 일간지 그리고 대구 경북 영남 지역 기자들의 응답의 높은 신뢰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이 상승폭은 사실 지역적 상승폭을 배제하고 나면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그 제 마음이 자꾸 조마조마한 게요. 예. 신뢰도 1위가 조선일보라 너네가 이렇게 흠집내기 하냐 이런 비판이 들어올까봐 이거 좀 마음이 좀 편치가 않네요. 우리 신뢰도 1위인데. 네. 제가 너무 지나친 반응일까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조선일보 신뢰도 1위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걸 알아보면서 여러 패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주목하는 거는 조선일보가 10%로 신뢰도를 1위했다. 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언론이라고 매체라고 대답하지 않은 비율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나머지 매체들에 대해서는 거의 도토리 키재기에 가깝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이 좋겠습니다.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뢰도라는 것을 잘은 못 봤습니다만은 문항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언론사를 신뢰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당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가장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서 옵니까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항으로 5개, 10개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걸 이제 스케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은 조사 연구의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신뢰도를 신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국가를 사랑하십니까? 애국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척도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 잡아서 애국심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뢰도라는 단어를 그냥 직접적으로 쓴다는 것은 신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으면 저와 의견이 반나면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개념 자체를 그 항목에다가 그대로 썼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도 단어 연구자로서. 자체가 굉장히 정서적이고 그렇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뭉뚱그려져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어군요. 근데 그 문항은 공개가 된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고. 그것도 공개가 안 됐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시사저널의 각계각층의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손석희 대표이사가 1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유현재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영향력이란 또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영향력. 일단 들기는 합니다만. 야, 이거 단어부터 좀. 네, 그러니까 누가 언론 종사자 중에 누가 얘기했을 때 귀가 쫑긋하는가, 듣고 싶은가, 혹은 방송을 놓쳤더라도 다시 보고 싶은가 정도의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손석희 씨에 대한 영향력은 한편으로는 우리 언론을 소비하는 언론 소비자분들이 굉장히 향수 효과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손석희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일테면 남들이 다 몰려가는 방송과 보도를 할 때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목소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내 목소리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후속 보도를 하는 언론으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손석희라는 인물이 필드를 떠나서 현장을 떠나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손석희를 호명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언론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그런 이상적 인물이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표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장국 언론인이 뭐냐면서 소비자들이 편향됐다라고 소비자를 탓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정말 이상화해도 좋으니 정말 믿을 수 있는 언론인 그 이름 하나를 달라. 그런 사람이 왜 어디 가고 없느냐. 그래서 과거의 인물인 손석희가 계속 호명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손석희 씨랑 그가 이끌었던 JTBC가 그 뭐 세월호 국면이나 이제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각인시킨 이미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손석희 씨가 현장을 떠난 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호명이 되는 것은 일종의 그를 추억하는 데이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손석희 씨는 어떤 이미지를 남겼냐? 제가 생각할 때는 주체적으로 무게감 있는 어떤 관점 이런 것이 하나의 언론인으로서 이미지로 남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성, 공정성 이런 것이 아니라 나랑 일치한 혹은 나랑 일치하진 않지만 그래 그 정도 생각을 가질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감이 되는 그런 관점을 굉장히 무게감 있게 제시를 했다. 특히 이제 앵커 브리핑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제시를 했는데 그런 언론인을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또 그런 언론인이 좀 생소하지만 반가운 면도 있어서 그것을 계속 추억하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네네. JTBC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이제 향수 효과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관성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어떤 후광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반 기업으로 말하면 스타 마케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언론, 바른 언론, 영향력 이렇게 되면 손석희 씨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을 때 JTBC에서 빨리 원래 그 스타가 사라지면 빨리 그 포스트 스타를 빨리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비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제가 이제 관성 효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또 한국인이 5점 척도가 있으면 항상 3에다가 체크를 좀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쨌든 아직은 애정이 있으니까 JTBC에게는 포맷 개발과 그리고 인물 개발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보면은 뭐 그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앵커는 공백을 좀 허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스타가 나오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최욱 씨 어때요? 뭐가요? 포스트 스타. 저요? 예. 아유, 저는 이렇게 그 이름 언급 안 되고 오래오래 해먹고 싶어요. 아까는 그 길게 예, 항상 회자되는 최욱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가 김어준 씨입니다. 예, 지난해 6.4%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21.2%로 쭉쭉 올라가서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제 비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힌트가 될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조사가 있어서 제가 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라디오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주요 경쟁 프로그램 비교 평가를 해봤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흥미로움과 유익한 면에서는 85점으로 굉장히 높았는데 중립성에서는 이제 54점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으로 보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패턴이 자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정보원에 대한 판단과 그다음에 그 정보원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잣대를 다르게 좀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뢰도라든가 아까 뭐 인지도, 영향력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거는 개인한테 저희들이 이제 들이대는 잣대인 거고 그가 만드는 어떤 정보 컨텐츠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도 난 그 사람이 좋아라고 해서 어찌 보면 영향력이나 지명도 같은 경우는 중립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김어준 씨도 살펴봐야 될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건 그냥 보통 청취자들이 봐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수치 같은데요? 그렇죠. 그 대개의 언론 소비자분들이 생각보다 기계적 중립성에 대한 굉장히 좀 불편함과 피곤함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김어준 씨가 가끔 쓰는 표현들이 저는 기자라면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뉴스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해설자 입장에선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건조하게 전달되는 그러나 위험할 수 있는 팩트보다는 그 뒤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적극적인 해설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요구에 부응하는 언론인들이 몇 명이나 있는가 생각했을 때 거의 생각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게다가
반대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이 편향성이라 따졌을 때 보수 언론에는 유튜버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스피커들이 뉴스에 대한 해설 그리고 뉴스에 대한 자기 입장, 자기 해석을 내놓는 데 비해서 반대 입장으로 보자면 김어준 씨가 거의 맹주이고 중심적 역할을 하고 또 그런 다른 어떤 경쟁할 수 있는 해설자가 있느냐라고 하면 또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점적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 반대쪽에 있는 이런 진보 매체들이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예, 운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건전한 생산성이 좀 발현되지 않겠습니까? 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분량을 채우는 거는 글쎄 이쪽 이렇게 맞추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그러니까 정보 소비자들이 어디서 열광하는가 이런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와투세이가 중요했어요. 무엇을 터트리든 그것에 대해서 뭐 속별 경쟁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죠. 예. 근데 지금은 how to say라는 거예요. 그거를 똑같은 얘기를 갖고도 어떻게 이걸 해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소크라테스 선생님 나오십니다만은 보면 로고스 그다음에 페이소스 그다음에 에토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득의 어떤 원리로서 how to say에 능한 분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어떤 그 경쟁 프로그램이 됐든 아니면 똑같은 어떤 사안을 생각하시는 것 차원에서는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생산자 혹은 소비자 그 어떤 메커니즘을 조금 더 생각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이 코바코의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눈에 띄는 이 수치로 어쨌든 중립적인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점수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눈에 확 띌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청취자들이 보기에 이 방송이 중립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왔고 고민해왔는데 그러면서 반대로 김어준 씨는 영향력 있는 언론인 2위가 됐단 말이죠.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반대로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니까 과연 이 뉴스를 보는 기사를 보는 언론을 보는 이 분들이 기자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고 있나 언론인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생기는 게 사실이다. 중립적인 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또는 중립적이지 않아도 중립적인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흥미로워할 수 있거나 또 시의적절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더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중립적인 가치는 포기할 수 있는 가치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인들에게 기자들에게 고민을 좀 던져주는 설문조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전 변호사.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한겨레 안수찬 기자가 인터뷰에서 김어준 씨를 언급을 했는데 가장 이제 성공한 미디어 전략을 펼친 사람으로 그 사람을 꼽으면서 김어준은 특정한 입장을 가진 이들을 위해 언론 활동을 한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폭증하면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보만 취사 선택하게 되고 이러한 의견에 대한 수요를 레거시 미디어들이 등한시하는 사이에 그 빈틈을 김어준과 같은 이들이 치고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라는 평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인터뷰 기사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그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언론사 한두 달 하고 말 게 아니라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이러한 그 성공에 대해서 레거시 미디어가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중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저널리즘 자체로부터 좀 멀어지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현우 기자 말씀과 안수찬 기자의 말에 한마디를 좀 보태고 싶은데요. 뭐냐면 과거에는 많은 언론 소비자들이 언론 종사자들을 엘리트로 보고 0점을 잡아줘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중립성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소비자들은 그런 계몽적인 역할을 언론에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확실한 해석과 나를 납득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원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립적이지 않다라고 왜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0점은 내가 잡을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팩트를 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말 그럴듯한 해석을 줘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결과값을 두고 또 그럼 우리는 중립적이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이 결과값에 대한 굉장히 퇴행적인 해석이 아닌가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좀 궁금한 게 이건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립이라는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확실한 건 아니, 저는 굉장히 내가 이 질문을 받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확실한 건 뭐 저는 정하지 않고 있고요. 어쨌든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립성이란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여러 층위가 지금 섞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했을 때도 언론 자체도 정의가 많이 달라졌고 이 뒷부분에도 조금 나옵니다만은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을 때 언론인을 얘기를 했는데 비언론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몇십 년 전에 계속해서 원칙이고 정의로 지켜왔던 언론을 지금 정보 소비자들이 언론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립성이란 건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언론이 분명히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론의 기본으로 지켜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본인을 언론이라고 지칭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 수치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좀 들죠. 그래서 이게 보면 포지셔닝인데요. 이 보면 팩트가 있고 그다음에 뭔가 전달하는 기술은 조금씩 달라지고 그게 이제 경쟁의 시장에서 어떤 경쟁하는 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어떤 점을 주목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조선일보 기자들이 뽑은 영향력 신뢰도 1위 언론사, KBS 미디어 신뢰도 조사 4개 부문 전체 1위 첫 석권, 방송사 신뢰도 MBC 1위, 40, 50대 진보층 신뢰도 높아 같이 언론사별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뽑아서 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어떻게 다 일이야 어떻게?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KBS야? 조사 한번 하셔가지고 1위 나왔다고 하시죠. 아니 뭐 다 일이면 뭐야 이거? 이게 좀 KBS 자체 여론조사에서 KBS가 여러 지표에서 조사 4개 부문 전체 1위를 석권했다 뭐 이런 자료 내는 걸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가 KBS 속해 있지만 사실 그 자료를 볼 때 좀 나 부끄럽다. 이거 이렇게 알릴 만한 일인가 자랑할 만한 일인가. 만약에 저희가 봐도 이런데 조선일보에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조선일보가 4개 부분에서 1위 석권했다라고 기사 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볼 건가. 뭐 다른 언론사도 마찬가지고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당당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예. 조선일보는 저렇게 당당하게 1위라고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조사를 할 때 뭐 KBS에서 하는 조사니까 KBS 외에 뭐 골라달라고 했다던가 뭐 다른 평가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이게 기시간이 드는 겁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런 지표들을 사내에서 조사를 하고 알려오거든요. 자축하고 이런 부분이 좀 괜찮은가 대중들의 평가 동떨어진 거 아닌가 이거 괜찮은 진짜 믿을 만한 평가인가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저 감염병 보도에도 그 극단적인 표현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뭐 창궐 뭐 이런 건데 여기서도 보면 석권, 수성, 뭐 한없는 사랑, 격한 사랑 뭐 이런 얘기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과를 보고 물론 통계와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어떤 시사점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연말 되면 이제 쏟아지는 것이 각 언론사별로 소비자 부문 만족 대상이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럴까 이 원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이렇게 보면 그거 언론사의 광고와 관련돼서 예. 어떻게 오종이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가 다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제품에. 그러니까 그런 사안에서 물론 이제 내부 으쌰으쌰 팩터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언론사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졸업할 때 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 그 이름을 붙여서 상을 주잖아요. 예, 저는 그 장면이 좀 떠올랐는데 예,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언론 소비자가 축하해 주는가는 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 했습니까? 라고. 근데 자화자찬하는 거는 좀 나쁘끄러운 일이라는 생각, 이것조차도 또 기사로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똑같이 언론사 주체 브랜드 평가 생각했습니다. 브랜드 평가 막 쏟아지고 그걸 또 기사로 소비하면서 또 한 번 또 자맥질을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언론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상들이 있어요. 뭐 리영희 상이라던가 이런 상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용박 기자의 이름을 딴 상도 하나 생기기도 했는데 아마 이 기사와 이 결과값에 대한 또 다른 신뢰도와 그 만족도를 기자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다들 그거 뭐 매년 하는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할 듯한데 이 대답에 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솔직히 없어 보이잖아요. 되게 없어 보이지만 이러는 게 좀 이해도 되는 게 저는 이제 뭐 취재 그러니까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다 보면 요즘 기자들이 되게 자괴감에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언론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뭐 기레기라는 말이 이제는 뭐 누구나 다 알 정도로 유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괴감, 무력감에 빠져 있어서 내가 지금 기자를 하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진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를 종종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라도 좀 뿜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뭐 가령 이제 기자들에게 자괴감을 주는 데이터로 계속 그 회자되는 게 세계 주요 40개국에서 언론 신뢰도가 4년째 최하위다. 그러니까 그게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기자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있으나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휘둘리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휘둘린다 한들 그 신뢰도가 단기간에 올라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언론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굉장히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될 문제라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자괴감을 갖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제 KBS 같은 언론사에서는 기자들 개인의 역량이나 어떤 노력으로 해결된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그 대책을 마련하고 그것도 외부랑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감으로써 이제 신뢰도를 올리겠다라는 노력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뭐 언론사 1등도 중요하지만 기자, 언론인은 또 기사로 말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훌륭한 보도만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또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서요, 최욱 씨.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다룬 바가 있었는데 포털뉴스 보면 그 하단에 네. 자신의 언론 홈페이지로 유인하기 위해서 원 기사와는 달리 아주 자극적인 제목 낚시 네.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저도 그거 많이 걸렸잖아요. 미끼 많이 물었죠. 근데 요거 손 봤습니다. 요거 아주 의미 있어요. 예. 지난 7월 그 제2에서 다뤘던 포털뉴스의 제목 낚시의 변화가 생겼는데 다음 카카오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기사 하단의 주요 뉴스의 제목을 기사 원래 제목 그대로 표시하게끔 바꿨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네이버 또한 지난달 23일부터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 언론사 출처부터 먼저 뜨도록 정책을 변경했다고 하네요. 네, 요거 좀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거 제 이덕입니다. 네. 네, 그렇다고. 요거 제 이덕이에요. 네. 없어 보이네요. 이건 너무 잘 됐다고 보는 게요. 이게 약간 헤드라인 아티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기사인데 이렇게 헤드라인을 트윗하고 저도 그 트위스트하고 그래서 저도 계속 당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어제 기억을 좀 해보니까 헤드라인이 유력 정치인 뭐 하나 봤더니 밥 먹더라. 클릭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 부부 잘 사나 했더니 잘 살더라. 뭐 이런 낚시가 이거 지어낸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되게 허탈하면서도 참 살기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은 지금은 제가 뭐 이런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질서가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또 성과가 나니까 저 또한 기쁩니다. 네. 근데 우리 그 제2 유튜브 썸네일도 제목 낚시 가끔 합니다. 자정로 요거 말씀하신 거 쓰일 것 같은데.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현재 교수님 그리고 정현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자, 저널리즘 토크쇼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 웨이브,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개혁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